제22대 국회의원 300명을 뽑는 결정의 날이 밝았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여야 모두 50여 곳을 경합지로 꼽았는데요. 유권자의 3분의 1은 사전투표를 마쳤고 본투표율은 현재 12시 기준 18.5%를 기록 중입니다. 민심은 어떤 선택을 할지 두 전문가 모시고 이번 총선 판세 읽어보고 총선 이후를 전망해보겠습니다. 김철현 경희대 특임교수, 김영주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두 분 투표는 하셨습니까? 네, 했습니다. 하셨군요. 네. 소주간 한 표를 행사하셨군요. 자, 먼저 투표 얘기를 좀 해볼 텐데 지난 5일과 6일에 진행됐던 사전 투표율이 역대 총선으로 가장 높았습니다. 31.28%. 지난 총선 때보다 4.5%포인트 정도 높은 수치였는데 여야가 이번 총선의 최종 변수로 투표율을 꼽은 만큼 투표율이 승부의 관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단 이 최종 투표를 어떻게 전망하시는지부터 들어보겠습니다. 김 교수님 말씀해 주시죠. 일단 뭐 지난 21대 총선하고 이 지난 21대 그 동시간대 투표라고 비교해 보니까요. 거의 한 6%대를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럼 지난 이제 21대 본투표율이 한 40%였기 때문에 그걸 계산하면은 한 8%대. 그럼 지난번에 그 사전 투표율이 한 31%였기 때문에 69%대 나오거나 아니면은 총선 역대 총선 처음으로 한 70%대도 넘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전망해 봅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총선 때 최종 투표율이 66.2%였는데 이번에 사전 투표율이 높았기 때문에 70%를 넘길 수 있을까도 관심이 보여지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좀 전망하십니까? 좀 트렌드를 보니까 70%에 거의 근접하는 정도가 되지 않을까. 지금 현재는 예상만큼 그렇게 높은 부분은 안 됩니다. 다만 사전투표가 너무 높았기 때문에 실제로 본투표를 70% 전체 유권자가 70% 투표를 했다는 기준으로 봤을 때 이미 사전투표율이 41% 정도 됩니다. 40%를 넘게 됩니다. 실제로 70% 투표를 했다는 측면에서. 그렇기 때문에 본투표율이 좀 낮다는 것, 낮다는 것이 전체적으로 지난번 66%보다 낮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전투표의 추세만큼 본투표가 이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뭐 72, 3%까지 가기는 좀 벅차지 않을까. 따라서 우리 김 교수 얘기한 것처럼 60% 후반이나 70% 초반, 뭐 72% 정도가 맥시멈이 아닐까. 그렇게 지금 조심스럽게 보아집니다. 네, 맥시멈 투표율이 70% 초반이 될 거다라고 전망을 해주셨는데 자, 최종 투표율이 얼마가 나올지는 끝까지 지켜봐야겠습니다만 투표율이 높으면 진보가 유리하고 낮으면 보수가 유리하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이 이야기가 이번에도 통할까요? 사실은 그 이야기는 지난번 그 박근혜 대통령 선거 때 깨졌죠. 사실은 투표율이 70% 넘으면 우리가 옷 벗고 광화문에서 춤을 추겠다 이런 얘기했는데 70%가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진보가 이기지 못한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번의 경우에는 특히 사전투표를 대통령께서도 하셨고 또 여야 대표가 다 같이 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보면 물론 이제 본투표가 보수 쪽이 더 많다 하더라도 사전투표를 가지고 어느 측이 더 유리하다고 유불리를 따지기도 어렵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번 투표 때부터 50대 이상이 전체 유권자의 50%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60대는 다 보수층이냐 그렇지 않거든요. 일부 여론기관에 보면 65세 이하는 여전히 또 뭐 저 역시도 386 세대입니다만 60대입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가늠하기 쉽지 않다. 그리고 어쨌든 투표율이 높다는 것 자체가 누구한테 유불리를 따지기는 어렵다. 오히려 뭐 아준인 습격으로 하면 지금 사전투표율이 높은 데 비해서 본투표율이 낮으면 오히려 민주당이 더 이롭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합니다. 왜냐하면 정권심판론이 강해서 보수층이 따라가지 못한다. 왜냐하면 21대는 그랬었거든요. 사전투표율이 호남이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본투표 쪽에서 TK 쪽 투표율이 가파르게 상승해서 박빙을 이루어지고 이제 그런 측면인데 이번에는 그런 걸 기대하는 게 조금 어렵지 않겠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이미 공식이 깨진 적이 있었다. 그리고 이번에는 또 워낙에 접전지가 많다 보니까 더 예측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요. 네, 같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게 뭐 비슷합니다. 그 투표율이 이제 어느 정도의 유불리를 따지기에는 의미가 없어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투표율이 자연스럽게 지금 증가하고 있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게 보면 어쨌든 그 사전 투표제가 어느 정도 조금 정착 단계에 들어가고 있고요.
두 번째는 그 유권자 중에서 60대 이상의 비중이 커지고 있거든요. 근데 60대 이상 어르신들이 보면 투표 참여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투표율 자체가 어느 정당의 유불리는 조금 의미가 없을 것 같고 단지 그 세대별 투표율이 어떻느냐 이거는 조금 영향이 있는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아무래도 60대 이상 투표가 늘어나면 그것이 아무래도 국민의힘이 좀 유리하지 않느냐. 그 대신에 40, 50 세대가 늘어나면 거기는 조금 민주당이 유리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평가를 하는 부분이 많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면 2030 특히 이제 2030 세대들의 어떤 투표 의향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부분들이 여론조사에 잘 안 잡히고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흔히 이제 샤이 2030이라는 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 2030이 이번에 어느 정도의 투표를 하느냐 그리고 이번에 최근에 벌어진 여러 가지 총선 이슈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렸느냐에 따라서 아마 민주당이 유리할 수도 있고 국민의힘이 좀 더 네. 유리할 수도 있고 이렇게 보입니다. 방금 전에 김 교수님 말씀하신 그 부분을 좀 짚어보려고 했는데 젊은 층의 표심, 이게 2030 표심이 이제 어디로 향할지가 궁금한 상황인데 지난 대선을 보면 2030 여성 같은 경우는 민주당 성향이었고 또 남성 같은 뭐 이대남 같은 경우는 특히나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성향이 강했었는데 이번에는요 젊은 층에서 중도도 그렇고 무당층 이른바 스윙 보터들의 비율이 끝까지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이들의 표심이 어디로 갈 것이냐 굉장히 중요해 보이는데 이 스윙 보터의 비율이 높다는 것 승부에 어떤 영향을 좀 미칠까요? 일단 아무래도 2030이 지금 계속적으로 본인들이 어떠한 그 투표를 할 것인지 그런 것들에 대한 마음을 안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번에 총선 때 보면 지난 대선 때와 마찬가지로 2030의 영린을 건드린 이슈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 지난 대선 때도 보면 어쨌든 이대남, 이대녀로 갈리면서 그때 보면 이대남이 그러니까 20대, 30대 남성들이 예. 좀 국민의힘에 투표를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보면 여전히 이제 조국혁신당이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고 하지만 그 바탕이 되는 건 입시 비리. 그리고 그 후보자 중에는 어떤 병역 기피를 이유로 한 어떤 뭐 국적 포기 사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이대남들이 상당히 어떤 평가를 내릴까 상당히 조금 부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특히 그 지난 대선 때 보면은 이대녀들은 국민의힘을 조금 지지하는 경향이 좀 덜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보면 어쨌든 민주당에서 김준욱 후보의 어떤 성상납 발언들, 그 유아여대생 성상납 발언 그리고 계속 이어지는 굉장히 입에 담기도 힘든 그런 것들이 계속 쏟아져 나왔기 때문에 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대녀들이 이번에는 상당히 조금 다른 평가를 내릴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렇게 된다면 국민의힘에 상당히 유리한 국면으로 조금 전개될 수도 있다. 이렇게는 보입니다. 이게 중도 무당층도 좀 구분을 해야 되는 게 네. 정치에 관심이 없어 난 투표 안 해. 이런 부분이 있겠고 또 한쪽으로는 투표장 들어가서까지 누굴 해야 되지 하는 이른바 고민하는 또 층이 네. 있을 텐데 네. 어떤 작용을 할까요? 사실은 뭐 말씀이 있었습니다만은 그 20대들이 투표하기에 상당히 어려운 그 지형이 됐습니다. 민주당 정권 심판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민주당을 찍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20대의 말하자면 눈높이에 맞지 않는 여러 가지 김준혁 또 공영훈 예. 이런 뭐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양문석 후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 그러면 개혁신당을 찍어야 되는데 개혁신당이 모든 지역에 후보를 낸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하성을 같은 데는 상당히 그게 쟁점화돼 있는 선거가 돼 있어서 예. 공영훈 후보와 이준석 후보 물론 그 국민의힘의 후보도 나와 계십니다만은 굉장히 타이트하게 거기서 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례대표 영역에서는 그에 대한 소구가 좀 집행될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양당도 아닌 예. 뭐 개혁신당이라든지 또 더 다른 뭐 기후변화당이라든지 어떤 새로운 어떤 20대의 관심 지역에 따라서는 달라지는 그런 어떤 비례대표 선택이 있는데 지역구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뭐 그야말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투표하러 가면서까지도 국민의힘 찍어야 되나 민주당 찍어야 되느냐까지의 고민을 하는 젊은 유권자들이 많아서 의미 있는 한 방향성을 읽어내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민주당은 이번 총선의 목표치를 과반 의석 150석 이상으로 제시를 했고요. 또 목표 의석 언급을 꺼려왔던 국민의힘도 판세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다라고 그렇습니다. 이야기를 했는데 자, 두 분께서는 어느 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할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한데요. 먼저 김 교수님. 일단 뭐 이론적으로 볼 때는 뭐 이 민주당이나 국민의힘 둘 다 이제 국회 과반의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그 양당에서도 인정하는 것처럼 수도권 벨트를 중심으로 해서 한 50곳 내지 60곳 정도가 거의 수백 표 차로 그 이 뭐 당락이 바뀔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어느 쪽이 결국 더 많이 가져가는 데 따라서 뭐 이 과반 의석이 좀 달라질 수 있는데 다만 이번 총선이 조금 지난 역대 총선과 좀 다른 점은 굉장히 정권 심판론의 바람이 굉장히 강하게 불었습니다. 거기다 이제 뭐 고물가에 대한 문제들, 먹고 사는 문제들이 굉장히 강하게 불었기 때문에 그 아무래도 민주당이 조금 과반 의석까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조금 우세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특히 뭐 대통령에 대한
어떤 국정 수행에 대한 부정 평가가 여전히 높고 예. 특히 이번에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에서 공천 파동을 겪으면서 어떤 민주당 지지층에 실망한 지지층이 좀 나왔어야 되는데 그것이 조국 혁신당이 나타나면서 사실은 투표율을 견인하는 그런 효과까지 있게 됐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조금 민주당이 조금 유리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부분이 있고 다만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30의 영린을 건드린 굉장히 민감한 총선 악재들이 민주당발 악재들이 계속 쏟아져 나왔었습니다. 아까 얘기들은 뭐 김준혁 후보의 어떤 성상납 발언뿐만 아니라 어떤 자녀를 이용한 변칙, 어떤 편법 사기 대출 이야기까지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아마 표심에 영향을 미친다면 제가 볼 때는 뭐 초박빙 지역에서 국민의힘이 조금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면 예. 제가 볼 때 뭐 국민의힘이 뭐 과반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최대에서. 예, 뭐 최대에서 그렇게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어제 한동훈 위원장 얘기한 것처럼 마지막 한 표까지 다 쏟아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예. 민주당에서 과반 의석 차지할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저는 뭐 과반 의석 차지하는 거는 너무 당연한 얘기다. 당연하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지역구 의석만 보면은 163석을 민주당이 얻었고요. 그랬었죠. 예, 그리고 또 미래통합당 당시 이제 국민의힘의 전신입니다만 84석을 얻었는데 실제적으로 물론 이제 이번에는 비례대표 조국 혁신당을 빼면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비례대표 의석의 한 7, 8석 정도가 국민의힘이 더 갖고 간다는 걸 7, 8석을 먼저 플러스하고 시작한다 하더라도요. 지금 부산 경남이 굉장히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수영, 해운대 뭐까지 흔들리고 있고 낙동강 벨트가 그 덕분에 굉장히 안정화됐거든요. 예. 연제 수영, 해운대까지 흔들리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경남 지역도 창원 지역이 포함돼서 지난번에 경남이 3석에 불과했는데 4, 5석까지 보여진다면 최소한 그와 같은 비례대표 의석 차이를 부산 경남이 민주당이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 그걸 상쇄시킨다 그러면 저는 조심스럽지만 지난 총선과 거의 엇비슷한 결과도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다. 다만 지금 이제 특히 이제 사전 투표 이후에 드러나는 최근에 여론조사 오픈되지 않은 시점에서의 민주당의 악재들이 어느 정도 수도권의 초접전 지역에서 당락이 골든 크로스가 있느냐. 지금 각 당이 예상하기는 수도권 25석 정도의 골든 크로스를 그러니까 초접점 지역으로 본다라면 실제적으로 보면 그 절반 정도로 국민의힘이 가져간다면 넉넉하게 줘서 국민의힘은 120석 정도를 넘지 못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일단 두 분의 의견은 민주당 쪽에 좀 우세를 점치셨는데 그렇다면 내일이 되면 이제 여든 야든 동점이 아닌 이상 승리한 곳이 결정이 될 것이고요. 그 성적에 따라서 차기 대권 주자로 분리되고 꼽히고 있는 한동훈 위원장 또 이재명 대표의 앞으로의 정치적 입지가 달라질 텐데 일단 각각의 상황을 좀 예측해 보겠습니다. 김 교수님부터 한 말씀 해주시죠. 일단 그 정치적 책임으로부터는 이재명 대표가 조금 여유로운 편입니다. 왜냐하면 이번 총선을 입막하면서 어쨌든 민주당이 180석에 가까운데 어쨌든 이번 총선에서 151석만 돼도 된다. 아니면 151석이 무너지더라도 1당만 되면 된다는 얘기로 해서 어떤 정치적인 책임을 굉장히 해지를 했거든요. 위험분산을 많이 해놨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총선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이재명 대표에게 책임을 묻기는 상당히 힘들게 된 이런 상황이 돼 있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지금 민주당에서 예측하는 것처럼 151석을 넘게 되면 사실은 지난 공천 갈등에서도 비롯했지만 어떤 민주당이 거의 친명계로 구성이 됐기 때문에 아마 차기 당권 또는 차기 대선까지 2027년 대선도까지는 어떤 사법 리스크와 관계없이 조금 안정적으로 민주당이 차기 대선 주자로 올라설 가능성이 커 보이고요. 그 한동훈 위원장 같은 경우는 이번에 어쨌든 그 한동훈 효과라는 거를 좀 증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21대 때, 20대 때 얻었던 그 122석, 그러니까 최소한 120석은 얻어야 된다. 그게 보면 민주당에서 더 많은 의석을 가져갔다고 하더라도 패스트트랙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선이 120석이거든요. 그래서 120석은 좀 얻어야 한동훈 효과가 있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식으로 보고요. 어쨌든 과거에 한동훈 위원장도 앞으로 어떻게 차기 대권까지 도전할지 모르지만 2012년도 이명박 정부 때 굉장히 국정 수행 지지율이 나빴거든요. 근데 그때 보면은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나타나서 전체적인 총선 승리를 이끌었기 때문에 어떤 본인이 대권 주자로 나서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지도력이 있다는 정치력이 있다는 걸 좀 증명을 해야 하는 게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한동훈 위원장 같은 경우는 120석 전후가 되면 그게 마지노선이군요. 그래서 본인이 아마 정치적 운명이 좀 밝힐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하지만 이 총선 이후에 아마 그 총선 결과에 대해서는 아마 두고두고 좀 앞으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좀 더 감론을박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김철원 교수의 120석 마지노선 의견이셨는데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민주당은 김 교수 얘기한 것처럼 지금 예측하는 분위기, 미리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순항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이재명 대표가 안정적으로 야당 대표로서의 또 대선 후보까지 탄탄대로가 열릴 것이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반면에 말한 대로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120석이 넘지 않았을 경우에 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과연 효과 있는 선거운동을 펼쳤느냐, 본인 개인의 대선 운동을 한 거 아니냐, 이런 정도의 비판이 있을 수도 있고, 그중에 만에 하나 개항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예를 들면 이재명 대표, 지금 현재 투표율이 심상치 않습니다. 개항을이 지금 현재 예. 상당히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럴 가능성이 매우 낮아 보입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초박빙으로 이기거나 지거나 하든 간에 원희룡 전 장관의 입지는 굉장히 튼튼해진다. 설령 진다 하더라도 상당히 안정적인 당내 기반 대선 후보로서의 이미지 메이킹을 하고 예. 극히 그럴 가능성은 적습니다만은 그야말로 초박빙해서 이재명 대표를 원희룡 장관이 꺾었을 경우에는 이긴다 했을 때. 네, 이겼을 때는 한동훈 비대위원 그런 경우는 두 가지 그 선택지가 있겠죠. 예상외로 국민의힘이 예컨대 120석, 130석을 얻었을 때 말하자면 두 축의 형태가 되고 한동훈과 원희룡이 같이 끌고 가는 투탑이군요. 라이벌 관계가 될 것이고 만약에 100석 정도밖에 안 되거나 그렇게 100석 이하가 됐을 때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입지는 줄어들면서 원희룡 장관의 입지가 좀 커질 수 있는 그런 변수들이 있지 않겠나 그렇게 보입니다. 네, 김영주 의원의 의견 들어보셨고요. 자, 이번에는 비례정당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3월 3일에 창당을 했죠. 조국혁신당의 돌풍이 정말 심상치 않았습니다. 여론조사에서 비례정당 1위에 오르기도 했는데 목표는 일단 조국 대표도 그렇고 10석 플러스 알파로 잡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 투표에서 이 돌풍이 이어질까? 이거에 대해서 관심 갖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김 교수님 어떻게 좀 예상하세요? 일단 여론조사가 계속적으로 일관되게 상승을 하다가 나름대로 그것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한 30%대가 예를 들어 나오면 아마 10석에서 한 14석까지도 최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마 그것은 아마 현실화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면 2016년도 결국 안철수의 국민의당 이후로 제3당이 출연하는 나름대로 이제 두 자릿수 의석수를 가진 제3당이 출연할 수 있는 가능성도 커졌다. 저는 이렇게 보이고요. 아마 그 의석수에 따라서는 아마 무소속이라든가 다른 이 작은 우리 군소정당하고 연합을 하면 아마 원내교섭단체 20석이 필요한 원내교섭단체 구성까지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는 보이거든요. 그래서 예. 아마 그런 상황이 되면 아마 22대 국회에서는 아마 조국 혁신당이 나름대로 아마 여러 가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중요한 건 민주당이 151석을 얻어서 과반으로 이 국회를 운영을 주도해 나갈 수 있느냐 아니면 150석을 못 얻느냐에 따라 좀 달라져 보이거든요. 만약 151석 넘게 되면 제가 볼 때 아마 이재명 대표가 상당히 조국 대표를 견제할 가능성이 좀 커지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최근에 보면 지역구는 모르지만 비례정당 투표에 대해서는 부산, 울산, 경남이라든가 광주 지역에서 지금 조국 혁신당이 1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사실 이번 총선이 끝나고 나면 어쨌든 범야권의 지도자 이미지가 이재명이 아니라 조국 대표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범야권의 아이콘이 조국 대표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151석을 만약에 민주당 얻게 되면 아마 조국 대표를 어느 정도 견제하면서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가 국정을 주도해 나갈 것이고 국회를 아마 151석이 안 된다면 조국 대표에게는 다시 캐스팅 보트를 행사할 수 있는 다른 역할들이 또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그 김영주 의원께서도 만약에 10석 이상을 예상하신다면 나중에는 지민 비조가 아니고 비조 지민 얘기 나왔을 만큼 네. 이게 뭔가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먼 매에 다른 원심력을 가진 주자가 있다는 걸 견제할 수밖에 없는 네. 또 구도다. 이런 거에서 상당히 둘이 잘만 갈 수도 없을 수도 있다는 예상이 나오더라고요. 네. 어떻게 좀 예상하시는지 지금 들어보겠습니다. 총선 때까지는 이재명 대표가 조국 대표를 고마워해야 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분명히 공천의 여러 가지 파동, 특히 이제 수많은 임종석부터 전해철까지 이루어지는 소위 호남 출신의 친문 그룹들이 컷오프 시키면서 이재명 대표도 겨우겨우 물론 윤 정부 심판론에 의해서 당이 견인해 왔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호남 유권자들이 투표장에 갈 수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을 가질 수 있었는데 조국 혁신당의 돌풍으로 인해서
사실은 그 수도권에 자신감을 갖게 됐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가장 수혜를 본 사람은 역으로 민주당이 된 겁니다. 사실은 지민 비조에서 비조 지민이 되면서 오히려 비례대표직으로 갔다가 지역구 찍는다 그런 얘기가 나왔고요. 그 돌풍이 너무 거세서 결과적으로 최고 수혜자가 만약 저희들이 예상하는 것처럼 만약 민주당이 제1당이 된다면 제가 예상하는 것처럼 그렇게 된다면 우선은 조국 혁신당에 민주당이 빚을 지는 것이다. 그렇게 보여지는 거고 다만 이제 총선 지내놓고 가서는 아까 김철원 교수 얘기한 것처럼 라이벌 관계가 될 것이고요. 네. 실제로 최근에 들어서는 조국 혁신당이 광주 전남에는 지역구를 내도 당선 가능성이 있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바지에 기호 1번 김원정 검사의 이야기라든지 어떤 개인사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끝까지 콱 치고 올라가는 부분에 있어서 약간 뒷심은 좀 부족했다. 그래서 초반 기세로 갔으면 거의 15석을 무난히 가질 수 있었을 텐데 뭐 본인 스스로가 굉장히 겸손하게 10석했습니다만은 제 개인적으로 한 12석 정도는 차지할 수도 있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10석은 무난하게 넘을 거다. 예, 김영주 의원 말씀 중에 박은정 후보죠. 네네. 김정후 아니고요. 네, 네. 정정하겠습니다. 네네. 예. 자, 조국 혁신당 이야기를 이렇게 좀 해봤는데요. 그렇다면 송영길 대표의 소나무당은 얼마나 표를 얻을 수 있을지도 좀 궁금하고 또 제3지대 정당들 개혁신당, 예. 새로운 미래 등 일단 득표율 3%의 벽을 넘는 게 중요할 텐데 성적표가 어떻게 될까요? 일단 뭐 개혁신당이나 새로운 미래 같은 경우는 이름은 저렇게 하지만 사실은 이준석 당 또는 이낙연 당이라고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개혁신당 같은 경우는 이준석 후보가 지금 지역구에 출마를 했기 때문에 당선 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만약 이준석 후보가 만약에 지금 상계동에서 벌써 3번 나가서 3번을 떨어졌는데 이번에도 만약에 화성에서 국내 원내 입성을 못한다면 상당히 개혁신당의 어떤 앞으로의 전망 여부가 조금은 난망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이낙연의 새로운 미래나 송영길 그 전 대표의 소나무당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사실 좀 총선에서 컨셉이 좀 잘못됐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번에는 정권 심판론에 크게 바람이 불면서 반윤연대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낙연 전 대표나 송영길 전 대표는 반이면대까지도 한 부분이 있어서 아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 호남 유권자들 쪽에서는 조금 뭐 선택을 받기 조금 힘들어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예, 제3지대 성적표 어떻게 예상하시는지요? 좀 짧게 말씀해 주시죠. 글쎄요, 3%를 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봤을 때 개혁신당의 젊은 층들의 지지 또 새로운 미래 같은 건 어렵사리 3% 문턱을 넘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비례 한 석 정도로 가져갈 수 있고 자유통일당이나 소나무당은 조금 3%에 부족하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아마 비례대표의 사표들이 많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주 전 의원, 김철현 경희대 특임교수와 함께 총선 전망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